지금 나눠드린 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 시험은 작년 3월에 본 시험이야. 작년 3월에 2학년이 본 시험입니다. 등급 컷을 보시면 상단에 76, 66, 56 이렇게 나오죠? 네, 역대급. 1컷이 80점이 안 됐던 역대급.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코로나나 아니면 이제 2학년이라는 학력에 문제가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지를 3학년들에게 풀려도 80 후반이 1컷이 나오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등급 컷 밑에 제가 걸린 시간을 적은 거 있죠? 봤어? 그거 다 합치면 아마 75분 전후가 될 거야. 제가 2학년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도 가르치는 사람도 현장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도 이만큼이 걸렸으니 수험생들이나 혹은 2학년들에게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수능을 생각을 해보자.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까지는 2년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작년 수능은 지금 우리가 풀었던 지문보다 훨씬 더 짧아. 지문 한 개가 없을 만큼.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봐봐.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문제의 난이도 따라서 배점이 달라. 맞죠? 2점부터 4점까지. 그런데 국어는 화작에 있는 3점짜리 문제 혹은 화작에 있는 2점짜리 문제랑 그 다음에 독서, 지문에 있는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를 비교해보자. 이게 난이도가 반영된 배점이야? 아니죠. 그래, 국어는 난이도가 반영이 돼서 배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또한 이 국어는 읽어야 알아. 이게 읽고 풀어야 이 지문이 어렵구나 쉽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처럼 사전에 내가 30번 문제는 풀지 말아야지, 29번 문제는 풀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틀의 접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나의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 그런 타겟팅. 더불어서 자신의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부터 푸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지금은 필수야. 봐봐. 지금 1컷이 76점이래. 1컷이 76점이래. 그러면 이거를 문항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 보통 한 지문에 5개에서 많으면 6개죠. 그러면 이제 2점짜리라고 치면 10점에서 12점이야. 거기에 3점짜리가 하나가 들어갈 테니 11점에서 13점입니다. 그러면 76점이 되려면 2지문이야. 2지문을 다 틀려도 76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2지문이면 10개에서 12개 사이야. 10개에서 12개를 틀려도 된대. 그럼 10개에서 12개를 틀려도 된다는 얘기는 10개에서 12개를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1학년 때의 문제와 지금 2학년 때의 문제가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재밌는 건 2학년 때와 3학년 때의 문제가 또한 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1학년 때 잘 읽고 잘 푼다고 해서 그것이 2학년, 3학년 때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야, 쉬운 지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던 것들을 적용해보자. 이렇게 읽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따져보자. 자꾸 강조한 이유가 그거야. 쉬운 지문에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이렇게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려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소 문제 푸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읽었으니까 문제를 푼 것인지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내가 정지했으니 문제를 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 바꿔 얘기하면 문제를 버려도 된다 그 얘기했어. 그럴 때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매번 내용이 달라지잖아, 지문의 내용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읽지 않으면 그 지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전략적 접근과 더불어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 이번 3월 학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이거를 생각해줘. 아, 다 풀 수 없겠구나.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풀 수 없겠구나. 그러면 어떤 것부터 풀지, 혹은 마지막에 어떤 지문을 배치할지, 바꿔 얘기하면 마지막에 어떤 지문을 풀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버릴지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둬야 돼. 지금 1학년 때 우리가 문법하고 있는 게 3개밖에 없어. 의문변동, 한글맞춤법, 문법요소, 그 다음에 중세국어야.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법 문제는 안 푸는 게 낫잖아. 그걸 왜 읽고 있어? 내가 독해가 잘 돼. 비문학 지문에서 좀 자신이 있어. 그럼 화작부터 푸는 거고. 내가 그것보다는 문학에 조금 더 자신이 있어. 그럼 문학부터 푸는 거야. 그냥 아무 전략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요새 유행하는 말이 무지성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 무지성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키워야 돼.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가 가능한 줄 알아? 2등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만약에 지금 이게 너무 어렵으니까 지금 등급컷 개판이야. 76점 어떻게 1컷이야. 애들이 공부 안 한 게 아니야. 문제 잘못 낸 거지. 지금 그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역으로. 지금 문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아, 국어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어려워진 것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누구나 정말 2등급이 될 수 있어. 지금 만약에 76점이야. 그럼 2등급 점수가 지금 몇 점이야? 66점인 거니까는 10점이나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문제가 쉬워져도 마찬가지야. 2등급은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다만 1등급은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만점은 그 노력에다가 여러분들의 운도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 어렵든 쉽든 문제의 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화작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이 1차 목표인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되면 독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국어 공부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럼 문학할 때 혹은 화작 공부할 때 독서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한두 지문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내용을 좀 정리했어야 하는지,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화작은 올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공통사항입니다. 화작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이 화작이 제가 문제를 푼 게 15분 40초가 걸렸으니까 그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준비를 해둬야 돼.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과제로 풀었던 거 화작 생각해봐. 보통 13분 전후였다고. 빨리 푼 친구들은 10분 때에도 해결하기도 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선 갭이 크잖아. 그렇다고 유형이 달라졌느냐?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화작에서 지체를 했으니 내가 나머지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상했던 시간이 12분이었어. 그런데 화작에서 16분이 걸렸네. 그럼 4분이야.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독서 한 지문을 내가 절반밖에 못 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 4분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작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마치 독서 문제 마냥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4번 문제를 좀 볼게요. 4번 문제에서는 지금 3번 선택지에서 전문에 대한 거 있죠? 그것만 좀 얘기를 할게. 전문이 뭐냐면, 그래, 기사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사문의 요소를 보면 표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표제가 이제 제목이라고 하면 부제는 그걸 보충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이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본문이고 네 번째가 이제 해설입니다. 이렇게 기사문이 구성이 되는데, 이때 요 전문하고 해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은 뭘 말하는 거냐? 본문에 대한 요약이야. 보통 육하 원칙으로 많이 쓰죠. 전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요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에다가는 좀 별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수능에서의 문제가 화작이 내가 어려웠다고,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요 4번과 같은 방식이야. 나도 요 문제를 한 번에 답을 못 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보고서 확인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3번 선택지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작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얘를 이 각 선택지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건 절대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봐봐. 3번 선택지에서 기사문의 형식을 고려해 기사 맨 앞부분이 전문에, 그 앞부분 봤어. 1문단을 보는데 봐봐. 이거 문제 풀 때를 생각해봐. 지금 이걸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지금 가를 읽고 난 다음에 4번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런데 3번 선택지를 보면 유후교실 개선의 필요성이 앞부분에 있어 없어? 앞부분에 있어 없어? 앞부분에 있지. 지금 2문단 봐봐. 2문단. 우리 학교는 학급수 감축으로 생긴 빈교실 2칸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있어. 필요성이. 앞부분에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전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1문단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더군다나 맨 앞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1문단이겠죠. 아니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거 필요성 있어. 필요성 있으니까 어떡해. 필요성 있으니까 3번 선택지 넘어간단 말이야. 야, 필요성 있으니까 필요성이 지금 앞에 있는지 확인하러 갈 거야.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문제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였던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안에 답이 안 나와. 그럼 그 문제 넘겨야 돼. 왜냐면 국어는 한번 판단의 방향, 사고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글자로 된 거에 그 글자의 순서를 바꿔도 우리가 문장을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문장을 그렇게 읽었잖아.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읽어.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본문을 확인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 본문을 확인할 때마다 자꾸 시간이 지체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봐도 대충 보게 된다고. 다 따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 읽었는데 본문까지 확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그 문제 그냥 건너뛰어야 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아까 처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 맞지? 읽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문단까지 읽었는데 글의 구조, 글의 얼개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아. 글의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딱 두 가지 얘기했던 거잖아. 과정이나 원리 중심의 글이냐 아니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냐. 그게 1, 2문단을 통해서 안 나와. 그럼 그 지문 건너뛰어야지. 국어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선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방향이나 읽기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국어는 한번 정신의 충격이 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나머지 문제가 다 망하는 거고. 생각보다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올해 화작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수능에. 지금 이 4번과 같은 방식은 올해 충분히 2학년뿐 아니라 3학년에서도 나 같으면 3학년에서 내겠어. 이걸 2학년에게 내는 건 조금 무리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4번의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우리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이걸 한 번에 풀었다. 아주 잘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풀었다. 아주 잘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풀었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수 있구나. 그래야지 당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문법은 조금 치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 왜 그러냐면 지금 12번 문제입니다. 당연히 11번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1학년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띄어쓰기. 그러니까 얘를 11번 문제 맞히고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본문을 읽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거기에 밑줄 친 대상들을 어떻게 써왔는지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 바꿔 얘기하면 얘는 어휘적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무슨 문법적인 문제야. 얘가 이런 것에 제한을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문법적인 거야. 어휘적인 요소인 거지. 그러니 12번은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 관련된 문제들만, 물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법 준비를 했어. 혹은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그럼 상관없어. 풀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문법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12번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틀리면 좀 아쉬워. 13번 문제는 틀리면 아쉬운 문제다. 왜냐? 얘는 본문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문제인 거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거 봐봐. 거기에 보면 내가 선택지에서 먼저 디귿부터 지웠죠.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인데 서술어의 자릿수도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 거기에서 읽어보면 뭐가 중심이야? 동사와 형용사가 중심이지. 동사와 형용사를 통해서 문장을 구성했을 때 필요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는 한국인이야. 필수 성분이 빠져도 너네 의미 파악하지 못해? 그래 그거야. 필수 성분이 빠져도 우리는 의미를 파악한다고. 그런데 얘는 문법 문제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갖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별개인 거지. 더군다나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래요. 한 단어가 지금
가다를 볼게요. 가다. 가다를 보면 지금 디귿, 가다에서 3번입니다. 디귿. 동일한 가다인데 가다에서의 디귿은 서술어가 한 자리 서술어라는 것이 주어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두 자리 서술어를 고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디귿은 한 자리 서술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효진아,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서술어에서 자릿수가 달라져. 이거는 문법적으로 서술의 자릿수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얘도 어휘 문제야. 그러니까 얘도 틀려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문법 문제는 치사하는 것이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휘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치를 했으니 15번 문제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세요. 요거는 의문의 변동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서의 의문 변동, 의문에서 강화가 됐던 개념이 뭐였냐면 이 반모음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문하면 머릿속에서 세 개의 단어를 떠올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이 반모음이야.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을 받아. 얘 반모음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음, 모음, 반모음. 이게 의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모음 축약으로 배웠던 것, 중학교 때 모음 축약으로 배웠던 그 내용을 지금 그 15번 문제에서는 교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 그렇게 다 풀어줬으니까. 그런데 풀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우리 먼저 독서부터 좀 볼게요. 독서 보고 마지막에 문학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풀면서 여러분들 우리 몇 쪽이냐면 9쪽이에요. 9쪽 지문부터 봅니다. 그 지금 9쪽 지문을 풀지 않은 친구들, 찍은 친구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여기에 있는 지문은 지금 독서 지문 있죠? 아니, 독서와 문학만큼은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3학년 수업을 했는데 3학년은 작년 3월 걸 풀었어. 그리고 이제 2학년은 작년 2학년 걸 푼 거고, 걔네한테 이제 추가 자료로 뭘 줬냐면 걔네 3학년이니까 작년에 요 문제를 풀었겠지. 근데 요 문제를 내가 또 줬어. 왜냐면 작년 3학년 3월 문제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2학년의 독서 지문이 훨씬 더 좋거든. 문제가 어려워서 좋은 게 아니야. 뭐냐면 여러분들의 읽는 습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지적 부담을 덜자.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기억하자.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한 번만 생각하자. 한 번에 두 번을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선택지 판단은 끊어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 지금 그 측면에서 이 지문을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되어야 하느냐?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 규진아, 어젯밤에 뭐 했니?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크레파스를 사오셔서. 아니? 집에 갈 때 크레파스 사갖고 가야겠네. 그래야지 내 얼굴 그려줄 거 아니야? 자꾸 왜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야? 그 동요 있잖아. 시작이 어떻게 되지? 너네 벌써 동심을 잃은 거야? 아직 청소년인데? 어? 나야 뭐 때 묻었으니까 잊을 수 있는 건데. 다시 봅니다.
지금 이 1문단을 보시면 1문단에서 친절하게 질문을 넣어줬네.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있는 문단이 핵심 문단이라고 했던 거잖아. 맞아? 그래서 질문을 좀 확인을 할게. 1문단입니다. 지금 1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어떻게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지금 무거운 그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 혹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 핵심 문단인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지금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만 좀 볼게. 그럼 이 문단이에요.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이런 것들로 구성된대. 확인했어? 3문단이야. 다시 3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것으로 삐리리리리. 그 다음에 4문단입니다. 다시 4문단의 첫 번째 줄.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삐리리리리. 마지막 5문단이에요. 5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야. 5문단의 첫 번째 문장.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 자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중량물에 매다는 후크블록의 움직도르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럼 질문.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지금 방금 우리가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1문단이야. 1문단에서 해당했던 던졌던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들어있는 문단이 어디 있는 거겠어? 그렇지. 지금 마지막 문단이죠. 거기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꿔 얘기하면 지금 2문단부터 4문단까지야. 2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지금 1문단에서 언급한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니 없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 그럼 일종의 페이크죠.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쭉 나열해놓고 걔네들의 기능을 쭉 설명했단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쓸데없는 정보량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 일단 읽었잖아. 그런데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쓸데없는 정보를 털어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봐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24번 24번 이거 해결할 수 있네. 지금 텔레스코핑 케이지 그 다음에 마스트 얘는 구성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25번도 해결할 수 있죠. 지금 25번은 5문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다음입니다. 26번은 못하네. 27번은 해결할 수 있네. 어휘 문제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24번, 25번은 거기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었으니 얘는 추론 문제라고 치자. 그런데 24번은 추론 문제가 아니잖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지. 그 다음에 27번은 이건 어휘 문제니까 또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 내가 독해가 좀 미흡해, 부족해, 미숙해. 그러면 지금 3개의 문제를 풀었어. 그럼 26번 문제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 문단만 읽으면 26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 그런데 그러려면 무슨 생각이 갇혀 있어야 되느냐? 나는 26번과 같은 유형도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가 돼야 돼. 지금 26번처럼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적용해보는 문제.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뿐 아니라 모두 문제냐면 시간도 걸려. 그 문제 해결하는데 최소한 3분 이상이 걸린단 말이지. 지금 내가 거기에서 걸린 시간이 9분이라고 적어놨어.
그럼 최소한 그 한 문제에 3분의 1이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6분에서 7분 사이에 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국어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래. 만약에 1컷이 95점이라고 쳐봐. 1컷이 95점이야. 그럼 내가 1등급을 받고 싶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야 돼. 1등급이 95점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실수해도, 두 개를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률이 90% 이상이 남아도 1등급이 안 되는 거잖아. 95점이라는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등급 올리기가 더 어렵단 말이지.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등급 올리기가 더 쉬워지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수준을 더불어 다 알고 있어야 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문이 쉽거나 문제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남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독해가 잘 안 되니까 무조건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은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24번에서 27번 지문을 보니까 이건 딱 그림만 봐도 기술 지문이야. 건너뛰었어. 나머지 문제가 내가 특별하게 더 빨리 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잘 풀렸네? 잘 풀렸다 보니까 시간이 5분이 남았어. 그럼 뭐 하면 돼? 지금 앞부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거 빠르게 해결해주면 돼. 그것보다 시간이 더 남을 수도 있지. 이건 애초에 버린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다 푼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여유가 전혀 안 생겨.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시간을 적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 해결할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네. 이제 하나 더 했네. 앞으로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는 따로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구나, 최소한.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요령껏 독서 지문을 해결할 수 있겠지. 지금 이 측면에서 나머지 지문들도 볼게요. 봐봐. 지금 정보를,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꼭 기억하자. 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글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요약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주세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지. 나도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봅니다. 32번에서 36번. 요 지문이 이제 가장 긴 지문인가? 아니구나. 뒤에 가나 지문이 있네. 그러면 요 지문은 마지막에 보고 가나 지문을 볼게요. 37번에서 42번입니다. 37번에서 42번. 이것도 꼭 안 푼 친구는 집에 가서 읽고 풀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지문이 작년 3학년 지문보다 훨씬 더 좋아. 그래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고, 원래는 아마 올해도 가나 지문이 나올 텐데, 원래 이제 보통 한 지문으로 구성이 됐던 것을 이제 아이들이 자꾸 못 푸니까 일부러 이제 가나를 끊어준 거야. 가나 지문은 마지막 지문으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나로 구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거 풀고, 나 읽고 나에 해당하는 거 푸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볼까? 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37번 문제. 서술상의 공통점이래요. 그럼 얘는 일단 지울 수가 있겠잖아. 맞지? 그 다음에 38번 문제. 얘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얘는 해결할 수 있겠네. 해밀턴 법칙. 그 다음에 42번 문제.
지금 얘는 굳이 가나를 읽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바꿔 얘기하면 37번, 38번, 그 다음에 42번. 그런데 이건 이제 결과적인 얘기야. 봐봐. 만약에 이제 가 읽고 가와 관련되는 걸 풀 거예요. 그럴 때 41번이야. 그럴 때 41번. 그럴 때 41번을 보면 얘는 운이 좋은 편이지. 답이 1번이잖아. 그러면 얘도 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야? 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기억의 사례는 지금 거기에서 유전적 근연도를 얘기했으니 이거는 딱 가에서 얘기했던 해밀턴이랑 비슷한 내용인 거거든. 그리고 선택지도 뭔가 추론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지금 기억의 상황을 잘 이해했느냐 아니 정리했느냐. 지금 거기에서 얘가 부하는 1, 모하는 0.5, 자면 0.75의 유전적 근연도래. 그래서 가까운 거를 지킨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게 다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잘 읽었어도 충분히 41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지. 추론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남는 문제가 39번하고 38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남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37번이 서술상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닌 것들 지웠어. 그러면 서술상의 공통점인 거니까 얘는 전개 방식 보는 거잖아.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나에서의 1문단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가 읽고 나의 나 그래서 몇 개의 문장만 읽었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6개 문제 중에서 4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전체 걸린 시간이 13분이래요. 내가 걸린 시간이. 그러면 가 읽고 4개만 해결해도 7, 8분이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게 최근에 몇 년간 요 3월 학평이 2학년 문제가 3학년 문제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 최근에 한 2, 3년간. 지금 우리가 작년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점수잖아. 앞으로 국어는 이런 전략과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제할 때도 똑같아. 과제할 때도 지금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풀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적어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푸는 거지. 모의고사처럼 풀고 시점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기껏해야 일주일에 45문제밖에 안 풀어. 그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단 말이야. 이것만 풀면 되니까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지문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하고, 그래야 3학년 때 빛을 봅니다. 당장에 수능 볼 거 아니잖아. 2학년 때 모의고사 잘 나온들 안 나온들 상관이 없다고. 당연히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잡아두지 않으면,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3학년 때 이 모의고사에서의 역전이 쉽지가 않단 말이지. 더군다나 내년 수능에는 당연히 내년도에 N수생들도 포함이 될 테니까.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80점대로 1등급이 형성이 되잖아. 그럼 진짜 누구나 다 2등급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내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더 노력해야지. 그런데 나는 2등급이어도 만족한다. 딴 거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금 글에 가나로 되어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나에 있는 글은 가글보다 쉽습니다. 가글이 조금 더 까다롭고 나글은 좀 쉬워.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좀 얘기만 할게. 글의 구조는 단순해. 가에서의 1문단이야. 세 번째 줄 볼게요. 자연 선택설. 그에 따라서 지금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물들이 이기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네. 그래서 1문단 밑에도 두 번째 줄입니다. 이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밀턴이 설명하는 게 2문단. 다음 페이지 3문단에서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마찬가지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끝. 그러니까 얘는 설명 대상이 크게 두 개밖에 안 되는 거네. 해밀턴, 도킨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각각의 내용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 글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데, 지금 가글은 과학적 관점이죠.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라. 진화론적 관점이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라면 나 글은 첫 번째 줄, 1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설명 대상이 나뉘는 것밖에 안 돼. 2문단 첫 번째 줄, 반복 상호성 가설. 3문단 첫 번째 줄, 집단 선택 가설. 그럼 여기도 공통점과 차이점. 끝.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좀 길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나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세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쉬운 건 두 번째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건너뛴 거. 그럼 왜 두 번째 지문이 길지만 쉬운 거냐? 얘도 글의 구조가 우리가 가나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앞에 거 볼까? 32번에서 36번 12쪽입니다. (1문단이야) 1문단의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시대에 누군가도 또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서 지금 얘가 얘기했던 게 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거기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해놨어. 이것이 1문단 끝이야. 균지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줄 끝. 하나의 전통이 되었대. 거기 전통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보통 전통이 나오면 전통이 아닌 게 꼭 나오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전통적이지 않은 게 나온단 말이야. 바로 전통적이지 않은 게 2문단의 첫 번째 줄, 플로티노스가 되겠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 플로티노스는 피타고라스를 까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떤 내용이 부각이 되겠어? 차이점이 부각이 될 거고, 어떤 점에서 까는지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플로티노스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미학 혹은 미적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설명 대상이 하나뿐인 거야. 누구? 플로티노스 하나. 얘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를 제시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본다면 세 개의 글 중에서 이 지문이 가장 쉬운 지문이었다. 다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간단하게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지 혹은 어떤 지문을 좀 버릴 것인지 요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문학은, 지금의 비문학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잘 읽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 2학년이기 때문에 문제도 막 꼬아넣어서 내지 않는단 말이야. 추론하는 것도 많지 않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지식이 문학에 대한 지식이죠. 당연히 문학 어려울 수 있지. 내가 이번에 시험에서 점수를 좀 극대화하고 싶다고 하면 어려운 문학을 여러분들이 제쳐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지금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16에서 18번. 16에서 18번을 보면 사실 우리가 희곡지문, 극갈래야. 극갈래가 어려운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의 극갈래의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충분히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요소들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18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8번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냥 말로만 설명되어 있으면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림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18번 문제는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본문에서의 상황도, 그러니까 작품 속 상황도 5번 선택지에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도 잘못된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18번에 5번 선택지를 봅니다. 한 명의 배우가 A에서 2개의 배역을 담당함으로써, 그러니까 두 역할을 했다는 거지. 두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본문, 작품을 보면서도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에서의 그림도 봐봐. 그림도 보면 한 인물이 두 역할이 되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한 인물이 두 역할하면 이렇게 해서 A-, B-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각 A, B, C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기에 대해서도 틀린 거야. 만약에 18번 문제를 틀렸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 봐서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을 오해해서 틀렸는지 요거 꼭 따져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먹는 나도 한 번 더 확인했던 문제가 17번 문제야. 17번 문제는 이거는 화작 문제지 이게 무슨 문학 문제야. 쟁점이래. 쟁점이라는 얘기는 두 인물이 부딪히는 지점이죠. 의견이 갈리는 게 쟁점이란 말이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둘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쟁점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이게 무슨 문학 문제야. 화법 문제지. 나도 이거 뭐야 이거 확인하려고 한 번 더 A 구간도 보고 선택지도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서 시간도 뺏기고 시간을 빼앗겼으니 급박감, 촉박감 그런 것도 생겼고. 그 다음에 19번에서 23번 지문을 봅니다. 이 19번에서 23번 지문, 특히 가작품은 가나 작품은 모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탄군가는 아마 3학년 때 더 자주 볼 수 있는 작품인 거고, 요 첫 가작품 그 흰바람 벽이 있어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백석 작품 중에서 가장 1학년 때 많이 접한 작품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거든. 그거랑 유사한 작품이 지금 얘예요. 흰바람 벽이 있어.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아주 잘 자극하는 작품이고, 내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패턴화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라
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요 가나 작품을 통해서 3월 서울시 교육청의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그동안 그랬어. 1, 2, 3학년 문제에서 시 문제는 꼭 어떤 게 들어가느냐? 성찰하는 게 들어가. 성찰하는 게. 지금 가작품이 성찰하는 거죠. 이거 사봐.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하자. 시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면 하는 거야. 그러면 시를 볼 때는 뭐만 하느냐? 화자가 처한 상황만 파악하고 그냥 문제로 가는 거라고. 지금 가에서의 상황은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 벽을 보고 있어. 그런데 집에 갔을 때 화자의 정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집에 있을 때 화자의 정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효진아, 지금 가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 지금 집에 있을 때, 아니야, A 구간이라고 치자. A 구간에서 화자의 정서 혹은 반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외롭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끝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B 구간이야. B 구간 봅니다. B 구간에서 첫 번째 줄.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바람 벽에 어머니가 있다. 생각해봐. 지금 이 벽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시에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벽을 보고 있는데 뭐가 떠오르는 거야? 엄마가 떠오른 거지. 왜?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엄마가 떠올랐다. 그러면 화자는 가족하고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거네. 더군다나 엄마 떠올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도 떠올려? 사랑하는 사람도 떠올리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D구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화자는 뭐 하고 있어? 벽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D구간이야. 첫 번째 줄.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거기다가 물개 표시. 실제로 벽에서 글자들이 LED 전광판처럼 글자가 지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 글자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지나가지도 않을 거라고 바꿔 얘기하면 화자는 벽을 보면서 지금 그 내용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즉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성찰이죠, 성찰. 그 다음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지금 D 구간에서 줄표야. D 구간에서 줄표.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의 줄표입니다. D 구간에서의 줄표는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찾았어? 지금 그거랑 이 구간에서의 줄표야. 이 구간에서의 줄표를 보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그러면 다시 D 구간을 봅니다. 내가 가난하고 외롭게 태어난 것은 뭐 때문이야? 지금 D 구간에서 내가 가난하고 외롭게 태어난 거,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 뭐 때문이야? 하늘 때문이잖아. 그게 지금 D 구간에, 아니 이 구간의 줄표에 나오죠. 하늘이 뭐라고 돼 있어?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하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났다. 그럼 나는 하늘로부터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나에 대해서 이거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이거 생각해봐. 하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럼 나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내가 사랑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대잖아. 그럼 긍정적인 거지. 우리가 시를 볼 때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화자의 반응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면서 봐야 돼. 그게 상황을 보는 거야. 화자가 집에서 외로움 느꼈네, 부정이야.
그러다가 엄마 떠올렸구나.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떠올렸구나. 그러다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구나. 그런데 처음에 나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지금 외롭고 가난하대. 그럼 처음엔 뭐겠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그런데 D를 봤더니 E를 봤더니 하늘이 사랑해서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를 보면 그 당시에 이만큼이나 틀릴 만한 문제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지. 그 당시에 오답률이 75.6%야. 그러면 정말 찍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니지. 그렇지. 오지선다니까 20%인 거고 지금 75%, 25%라는 얘기는 4분의 1인 거네. 어쨌든 찍은 거죠 뭐. 이게 그만큼의 내용이라는 거야. 3번 선택지 볼게요. BC에 나타난 갑자기 왜 소외된 사람들인 거야. 지금 BC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화자는 외로운 건데 왜 갑자기 소외된 사람들이 튀어나왔을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판단하지 않고 읽었을까? 그러면 또 지금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걔네들을 소외된 사람들로 볼 수 있게 만들었었던 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지. 소외된 사람들, 그것도 틀렸고 거기에 대한 연민도 틀린 거죠. 봐봐,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런 거야.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따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이 또한 나와야지 연민이 되지. 그러면 이제 지금 3번 선택지가 맞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다른 선택지를 내가 찾았어. 다른 선택지를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해당 구간에서 어떤 것 때문에 걔를 틀렸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지도 좀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 21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야 우리가 과제로 2교시 거를 풀 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에 들어가잖아. 바로 문학 본문을 보지 마시고 지금 문제에 보기가 있는지 보고 확인해 주시고, 보기가 있다면 그 보기가 작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작품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걔를 먼저 읽고 본문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제를 할 때는 먼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상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라면 먼저 문학 지문에서는 보기부터 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당분간에 대한 설명을 했네. 경제적으로 몰락한 4대 부가 자신의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래. 그래서 지금 중략 앞부분까지의 내용이 다 뭐야? 가난한 상황에 따른 한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 첫 번째 줄입니다. 하늘이 만드시기를 일정 고루하련만은, 그래, 골고루 만든 것 같아. 평등하게.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를 거기부터 쭉 나열해 주고 있어. 그래서 니은입니다. 봄날이 더디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의 따비였고 서편 이웃의 홈이었고, 그래, 주변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짙은 글씨야.
짙은 글씨 윗줄입니다.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아니 그 윗줄이네요. 하나 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주변에서 도와줘서 농사를 짓는데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략에서 위로 네 줄 올라갑니다. 나라빚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그러니까 중략 앞까지는 자신의 처한 가난한 상황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 중략 다음도 마찬가지야. 중략 다음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짙은 글씨. 이 원수 궁귀. 그래 가난을 귀신으로 바꿔서 얘기하네. 어이하여 여의려뇨. 거기 여의려뇨에다가 물결 표시. 민수야 여의다 이거 무슨 뜻이야? 그래서 고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필수 어휘를 외우셔야 합니다. 여의다는 헤어지다의 뜻이죠. 지금 이 원수 가난을 어이하면 헤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 보내는 거지. 뭘 보내는 거야? 귀신, 가난을. 좋은 날 좋은 때 사방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하여 화를 내어 이르는 말이, 그럼 누가 화를 내는 거겠어? 화자가 원하는 건 지금 얘를 보내는 거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귀신을 바꿨으니 화를 내고 있는 거는 귀신입니다. 가난이야.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 너와 함께하여, 이때 너는 화자가 되겠네.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 헤어질 줄 없었거늘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 하며 이르느냐. 타이르듯 꾸짖는 듯 귀신이 화자를, 가난이 나를 온가지로 공역헌을 돌이켜 생각하니, 화자가 생각해보니 너의 말, 귀신의 말, 가난의 말이 다 옳구나.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신이 신뢰가 있어, 의리가 있어 나를 하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잠깨로 헤어지겠는가. 하늘이 만든 인의 궁 가난을 설마 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이거늘 서러워 무엇하리. 그래서 가난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내가 지금 이 지문이 3학년용 지문이라고 얘기했죠. 이 작품을. 그리고 이게 2학년으로 내면서 첫 번째는 최대한 현대어로 풀어줬고, 두 번째는 방금 해석한 부분이에요. 어디냐면 이 원수 군기 찾았어? 거기 중략에서 네 번째 줄, 중략에서 네 줄입니다. 이 원수 군기 찾았어? 거기부터 어디가 누구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공역헌을 돌이켜 생각하니 내 말도 다 옳도다까지 묶어주세요.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의 핵심이야. 뭐 핵심인 거냐면 시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에는 그 부분을 이용한 구간이 없어. 그 구간을 이용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에 맞춰서 내는 거지. 뭐 어쨌든 지금 나에서의 상황은 그렇다. 바꿔 얘기하면 그래, 아직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금 표시한 구간에 대해서 적절한 감상이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봤는지 그것도 한번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문학은 작품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지야.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23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23번입니다. (23번의) 4번 선택지를 볼게요. 가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래. 그러면 이상이 무엇인지도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납니다.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괴리래. 그러면 과거의 모습도 나와야겠지. 그런데 괴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나에서의 화자는 현재 가난한 거잖아. 그럼 과거에는 어때야 돼? 가난하지 않았어야지. 그런데 화자의 가난은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함없는 가난이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 그거는 긍정적 태도야, 부정적 태도야? 다시, 부정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 긍정적 태도야, 부정적 태도야? 긍정적 태도예요. 이거는 기억합니다. 부정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 걔는 긍정적 태도. 결국에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디겠다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 넘어갈게요. (28번에서) (31번)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지문이 가장 쉬운, 문학 중에서는 가장 쉬운 지문인 것 같고, 사실은 우리 기억 볼까요? 기억. 지금 그 지문에서 기억, 거기 이제 선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선설 자체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지금 이게 2학년이니까 선설에서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거를 통해서 얘는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구성 방식이야?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보여주지.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땠어? 순행적 구성 방식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인데, 지금 선설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역순행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학년 지문에 이번에도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고전소설이든 혹은 현대소설에서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년 문제를 낼 때 요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을 계속해서 냈거든. 그것을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얘는 가장 쉬운 거라고 얘기를 했어. 다만 31번 문제를 좀 볼게요. 31번 문제에서 2번 선택지를 봅니다. 31번에서 2번 선택지를 보시면 거기에 시의성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얘는 화작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야. 이 단어는 기억해 주세요. 시의성은 시의 적절하다. 때가 맞다는 거지. 때에 맞는 걸 시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봅니다. 이것도 얘기했구나. 29번 문제예요. 29번. 아까 기억과 관련해서. 거기에 서사적 기능 나왔으니까 이 서사적 기능은 사건과의 관계예요. 줄거리입니다. 지금 이거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어떤 줄거리가 이어지느냐, 그거를 묻는 게 서사적 기능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대소설. 이 현대소설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현대소설이 지문의 구성상, 지금 제가 거기 걸린 시간을 적어 놓은 거 보세요. 빠르게 풀었죠? 그리고 지문에서 표시한 것도 봅니다. 특별하게 거기 중략 다음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중간 부분의 내용 이후에 표시된 게 없잖아. 지금 우리가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거기까지 읽고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공교롭게도 거기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더니
다 해결이 되더라. 지금 독서 지문이 그리고 앞에서 화작 지문도 생각보다 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장치를 저는 나름대로 좀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에도 그랬거든. 시간이 좀 나면, 여유가 있으면 작년 3학년 문제, 우리 재작년 거는 풀어봤네. 그 이전에 한 번 더 그 문학 문제만 좀 풀어봐 주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어. 시에서는 그런 내용들, 성찰하는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고, 얘는 사실관계죠. 45번 문제가 그렇게나 많이 틀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무지성으로 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 대충 찍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지금 45번의 1번 선택지 봅니다.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여 결심하게 되는.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는 이미 중상층의 삶을 지금 모방하겠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그 하나의 모습으로서 티타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티타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모방인 거잖아. 더군다나 중력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티타임을 갖게 된 게 뭐 때문이야? 거기 중력 부분 줄거리 봐봐. 지금 남편의 난동으로 티타임을 갖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티타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거고, 그의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여서 갑자기 티타임을 갖게 됐다는 얘기,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소설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관계에 해당해서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막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독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에서는 힘을 좀 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올해 우리가 독서 지문을 풀었는데 생각보다 독서가 잘 읽히고 잘 풀리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문학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나름대로의 안배거든.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80분 동안 해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내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평가가 되는 거지,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치 있는 평가가 돼?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점검하는 적정한 난이도는 그래서 95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이 되려면 다 풀어야 되거든. 다 맞출 생각으로 풀어야 그 점수가 나올 테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문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해설을 보고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본문만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왜 그거를 지문을 읽었을 때 시험 시간에 그렇게 파악하지 못했는가, 그거를 꼭 따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까지 정규 수업 진행하고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시간표 나눠드렸죠? 여러분들 일정 적으라고 한 거 이따가 집에 가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